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지난주에 뭐 시험을 봤습니다만은 새롭게 또 처음부터 이렇게 뭐 되신 분들은 뭐 이 자리에 없을 것이고 새롭게 이제 하면 됩니다. 자, 수업 잘 듣고요. 그 다음에 잘 준비하면은 형사소송법은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범위를, 물론 이제 형사소송법에서 여러분들의 점수를 뭐 적어도 뭐 남자 같은 경우는 80점, 여자분들은 뭐 90점을 넘겨야 되는데 수업 내용 잘 따라오면은 충분히 거기에 넘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만 우리가 공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범위를 너무 넓혀가지고 무조건 100점, 뭐 120점을 맞겠다. 어떤 문제가 나도 나 무조건 100점을 맞겠다. 이렇게 형사소송법을 너무 넓힐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내용만 충실히 하시게 되면은 목표 점수는 다 작성하니까 그만큼 하고 나머지 시간 요새 중요한 게 공통 과목이죠. 그래서 영어, 국사 거기에 많이 치중을 하면서 이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사소송법은요 처음에만 좀 어렵지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점점 이제 쉬워집니다. 그러나 처음에 할 때는 굉장히 어려워요.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내용을 다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체포도 돼보고 구속도 돼보고 한번 이제 범죄를 저질러고 재판 한번 받아보면은 그러면 이제 형사소송법이 도사가 되는데 여러분이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 버리면 경찰 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한번 자기하고 이렇게 가까이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해가 되려면은 경험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가장 빠른데 여러분이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상으로만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형사소송법이 처음에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요, 이제 범위가 형법에 비해서 범위가 굉장히 적다라는 걸 알게 되고 경찰학보다도 적고요. 그래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좀 편해지는 과목입니다. 자, 우리 오늘 첫 시간은요, 유인물로 하는 것이 그 책을 원래 있는데 이제 개정을 좀 했어요. 개정판을. 그래서 원래 이제 책을 좀 여러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좀 가볍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판례라든지 문제 이런 것들은 이제 기출문제나 문제 풀이 시간에 이제 보충을 하기 위해서 기본수를 좀 얇게 만들었는데, 되도록이면 한 권 안에 전부 다 정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페이지 수를 좀 늘리면서 나올 만한 판례들을 대부분 좀 반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페이지는 좀 늘어났는데 늘어난 페이지 늘어도 시중에 나와 있는 형사소송법 중에서는 가장 얇을 거예요. 그래서 한 600페이지 정도, 원래는 이제 500페이지 좀 초반이었는데 이걸 한 600페이지 정도로 해서 나올 만한 판례들을 모두 반영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작업이 끝난 다음에 또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2차 시험까지 반영하는 과정에서 약간 이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책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시간만 이렇게 유인물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사소송법 먼저 제가 18페이지 보시면요, 이제 형사소송법에 이제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형사소송법 개념적인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이제 형사법이라고 하게 되면 형사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뭐 형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경찰이 되면 형사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형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은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법이 있죠. 뭐 헌법도 있고 민법도 있고 뭐 그러니까 사법도 있고 공법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법의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보통 우리가 다루는 법은 이제 형사법 합니다. 그래서 형은 형벌을 의미합니다. 형벌. 그래서 형벌에 관한 법을 우리는 이제 특히 이제 형사법이라고 합니다. 형사법. 그래서 형벌. 그래서 형벌을 부과하기 위한 법이에요. 자, 그러면은 형사법에는요,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형벌 그러면은 우리가 뭐 사형, 뭐 징역, 뭐 벌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사형을 때려버리면 사람의 생명권을 빼앗는 것이고, 징역형을 때렸다 그러면 사람이 감옥에 가두기 때문에 사람의 자유를 이제 제한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제재가 되는 거죠. 사람의 인권을 굉장히 강하게 침해하는 형벌은 굉장히 강력한 제재이기 때문에 아무 행위라든지 무조건 이것을 형벌을 부과할 수는 없는 거죠. 형벌을. 그래서 뭐 수업 시간에 좀 지각 좀 했다고 해서 징역, 뭐 이렇게 존다고 해서 사형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이 형벌이죠. 형벌은 아무에게나 함부로 형벌을 부과해서는 안 되고 아무 행위에 대해서는 함부로 형벌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형벌은 이제 강력한 제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범죄에 대해서만 어떤 범죄 행위에 대해서만 형벌을 부과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범죄가 아닌 것들은 형벌을 부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무엇을 범죄라고 할 것이냐? 수업 시간에 좀 지각했다고 이것도 범죄라고 할 것이냐? 수업 시간에 조는 것도 범죄라고 할 것이냐? 범죄의 범위를 너무 넓혀버리면 어떻습니까? 아무 행위나 다 형벌을 부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범죄를 마음대로 정해서는 안 되겠죠. 범죄의 종류를 마음대로 정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형벌은 범죄만 이제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범죄
범죄를 마음대로 정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범죄하고 그 다음에 그 범죄에 대한 어떠한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범죄와 형벌에 관한 것은 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거죠. 형벌은 자칫하면 인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만 정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죄와 형벌, 범죄와 형벌은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된 법에 의해서만 범죄의 종류를 정할 수 있고 형벌을 부과하는 종류도 정할 수 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죄형 법정주의죠. 법정주의. 그래서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근본적인 규범입니다. 그래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범죄에 대해서만 부과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때 무엇이 범죄인지 그리고 거기는 어떠한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는 반드시 법으로 정해야 되는 것이지 형벌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자기들이 정해가지고 또 이렇게 형사사법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범죄 종류를 정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죄형 법정주의는 형사사법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됩니다. 자, 그래서 죄와 형벌은 반드시 법으로 규정돼야 된다 해가지고 만들어진 이 법으로 정해야 된다 해서 만들어진 법이 바로 형법이 되는 거죠. 형법. 여러분이 형법 시간에 공부해야 돼요. 형법. 그래서 형법에는요. 무엇이 범죄인가가 쭉 규정되고 있죠. 그래서 무엇이 범죄입니까? 여러분 형법 첫 시간 했어요? 그러면 형법은 어떻습니까? 무엇이 범죄인지가 돼 있죠. 범죄란 무엇이냐 해가지고요. 구속요건에 해당되고 위법하고 유책한 행위. 이걸 우리는 범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형법에서는 구속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쭉 나열해 놓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은 것들은 어떻습니까? 범죄가 아닌 거죠. 범죄가 아닌 거죠. 그럼 허용된 행위가 되고 반드시 그런 행위만 범죄라고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범죄론이 다 끝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뒤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형벌의 종류도요. 함부로 막 정하면 안 되겠죠. 물건 좀 훔쳤다고 해서 애가 좀 물건 좀 훔쳤다고 해서 너는 싹을 잘라야 된다 해서 손목을 잘라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형벌을 너무 과하게 어떻게 돼요? 자기의 범죄 행위보다 더 과하게 부과해서는 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형벌의 종류와 범위 또한 반드시 법으로 정해야 된다. 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인권. 범죄도 저지르지 않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함부로 어떻게 돼요? 범죄라고 볼 수 없는 행위들에 대해서 바로 형벌을 부과해서는 안 되고 또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그 범위를 너무 심하게 하면은 살다 보면 우리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이 사람들 교통사고 좀 냈다고 해서 하다 보면 갑자기 튀어나오면 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다 사형시켜버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범죄와 종류, 범죄의 종류, 그 다음에 형벌의 종류와 범위 이런 걸 정해놓은 게 형법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형법이 먼저 만들어지는 거죠. 형법이. 자, 그러면 형법이 만들어졌으면요. 자, 그러면 범죄와 형벌이 형법에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범죄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어떤 행위가 있었어요. 혐의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범죄에 대해서 형법에 의해서 형벌을 이제 부과해야 되는데 과연 누가 어디서 어떻게 형벌을 부과할 것이냐 이게 정해져 있어야 되겠죠. 형법에서는 이렇게만 돼 있어요. 무엇이 범죄인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벌을 부과할 것인가 이것만 규정되어 있지 구체적인 이런 범죄가 이루어졌을 때 누가 어디서 어떻게 형벌을 부과하느냐 이건 규정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누가 어디서 어떻게 형벌을 부과할 것인가 이게 정해지지 않으면은 형법은 어떻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공허한 거죠. 범죄를 저질러도 형벌을 부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죄형 법정주의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형법이 만들어졌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그 범죄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하는 그 절차가 나와야 되겠죠. 절차가 없으면 형법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따라서요 그 형사 절차를 만들게 됩니다. 절차. 그러니까 범죄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하는 형사사건에 관한 이제 절차가 반드시 마련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씩 공부하게 될 텐데, 그러면은 형사 절차는 보통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형법의 구속요건에 해당하는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혐의가 인정되면요, 먼저 수사를 합니다. 정말로 범죄가 저질렀는지 수사를 하는 거죠, 수사. 그러니까 수사를 하고요. 그러면 수사는 이제 수사기관에 의해서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가지고 얘가 범죄를 저지른 건 맞다라고 하게 되면요. 수사기관이 자기들이 직접 어떻습니까? 형벌을 부과하는 재판을 하게 되면은 자기들이 직접 수사를 하고 재판하다 보면은 선입견을 가지고 재판할 수밖에 없겠죠. 자기가 직접 수사하고 재판하기 때문에 따라서 수사기관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면 형벌을 부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수사기관이 자기들이 직접 범죄를 이렇게 수사를 하다 보면 선입견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해서 형벌을 부과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그냥 수사만 하는 것이고 정말로 범죄를 저질렀나 저지르지 않았느냐는 공정한 제3자의 입장, 즉 법원에서 제3자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수사기관이 수사한 자료들을 가지고 제3자의 입장에서 이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재판을.
자, 그래서 수사기관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절차와 그 다음에 법원에서 하는 이제 재판 절차로 이제 형사 절차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형사 절차죠. 그러면 수사기관은요, 수사를 한 다음에 자기들이 직접 재판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이 법원이 재판을 하니까 법원의 재판, 형사사건의 재판을요, 특히 공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공짜를 붙여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재판하고 똑같은 재판이에요. 민사재판도 있고요. 돈 받기 위해서 민사재판도 있고 여러 가지 재판이 있어요. 법원에서 하는 판단들은 다 재판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재판 중에서 특히 형사재판은 특히 이제 공개된 곳에서 하는 거죠. 공개된 곳에서. 공개된 곳에서 어떻습니까? 그래서 일반의 감시를 받으면서 공개된 곳에서 해야 공정한 재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개된 곳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특히 공판이라고 합니다. 공판. 그러니까 민사사건은 어떻습니까? 당사자들 간의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민사사건도 원칙적으로 공개를 해야 됩니다만 형사사건은요 반드시 공개된 곳에서 해라 이거죠. 공개된 곳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영화 보면 공개된 곳에서 어떻습니까? 군중들 다 있는 데서 얘한테 이 사람은 이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처벌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또 변호하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공개된 곳에서 해야 어떻습니까?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형사사건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공개된 곳에서 계속 해왔다 보니까 특히 형사재판을 공판이라고 합니다. 공판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것이고 수사기관이 직접 재판을 못 해요. 그러면은 수사기관이 다 수사를 끝낸 다음에 어떻습니까? 범죄 혐의가 없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그러면 형벌이 부과할 필요가 없으면은 이것은 거기서 이제 수사건은 종료가 되는 것이고요. 만약 형벌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자기들이 직접 형벌을 부과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원에 어떻습니까? 형벌을 부과해 주십시오. 형벌을 부과한다는 것은 유죄 판결해 주십시오. 유죄 판결을 통해서 형벌을 부과해 주십시오라고 청구만 할 수 있어요. 수사만 하고요. 자기들이 청구만 하는 것이 자기들이 직접 재판을 하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수사기관의 수사가 다 끝나면은 법원에 유죄 판결을 해 주십시오라고 청구하는 것. 이것을 공소제기, 즉 기소라고 합니다. 기소를 하는 거죠. 기소. 그러니까 기소라는 것은요, 이것은 공소를 제기한다. 공소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소를 제기하는 걸 줄여가지고요, 공소를 제기한다. 그래서 줄여서 붙여가지고 소기 이렇게 하지 않고 기소 이렇게 합니다. 기소. 그러니까 공소를 제기한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공소라는 것은요, 형사소송을 특별히 공개된 곳에서 이루어진 소송이니까 형사소송을 특히 공소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소송이에요. 소송을 특히 이제 형사소송은 공소. 그러니까 형사재판을 특별히 재판을 이제 공판 이렇게 하듯이 형사소송을 이제 공소라고 하는 거죠. 공소. 그래서 공소를 제기한다. 공소를 제기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요,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끝난 다음에 수사기관이 무죄 판결을 청구할 일은 없겠죠. 이 사람이 무죄면은 거기 사건은 종결되는 것이니까 스스로 유죄 판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형벌을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유죄 판결을 이제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소를 제기한다는 것은 결국 유죄 판결을 법원에 유죄를 통해서 이제 형벌을 부과해달라는 거죠. 형벌을 부과해달라.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범죄가 인정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범죄가 인정이 됐을 때 형벌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를 인정해서 형벌을 부과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범죄를 직접 인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범죄를 인정해서 범죄를 인정해서 형벌을 부과해 주십시오 해서 유죄 판결을 청구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이제 공소를 제기한다 또는 이제 기소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사 절차는 크게 이제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겠죠. 수사를 하고 어떻습니까?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기소를 하고요. 수사기관이 공소를 제기하고 유죄 판결을 법원에 청구하고 그러면 법원에서 이제 재판을 하게 되겠죠. 공판. 그래서 유무죄를 가리는 절차. 그래서 유죄가 되면은 형벌을 부과할 것이고. 그러니까 형법의 구성 요건 요소를요 모두 만족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유죄가 되겠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유무죄 판단 이때 하겠죠. 형벌을 부과하기 전에 유죄가 인정이 되면은 이제 형벌을 부과할 것이고 무죄가 되면 형벌을 부과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러면 유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형법에 적용을 하겠죠. 형법의 구성 요건 해당성이 있고 위법하고 유책하면 이제 유죄가 되니까 유죄를 인정을 하고 형벌을 부과하게 되겠죠. 형벌을 부과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절차를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수사, 그다음에 기소, 그다음에 재판, 공판 절차를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형사 절차죠. 자, 그런데 이 형사 절차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형사 절차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하게 될 텐데 구체적인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 수사기관에 수사하는 과정은 이렇죠. 수사를 하게 되면요. 먼저 혐의가 인정되는 사람, 이 사람을요, 나중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수사라는 이유는 결국 어떻습니까? 기소를 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는 거예요. 기소할 필요가 없는 건 수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기소를 한다는 것은요, 결국 유죄 판결을 청구하는 거니까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 기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수사는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들만 어떻습니까? 기소할 필요가 있고 기소할 필요고 기소를 위해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수사는요 유죄 판결이 인정될 만한 가능성이 있었을 때 이제 수사를 이제 진행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이 사람은 이제 집행을 하게 되겠죠.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집행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이 사람이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는데요. 재판을 받으려면 이 사람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요. 유죄 판결을 받자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가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출석을 확보해야 되고 출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수사기관에서요. 이 사람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기소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못 잡으면 범죄를 잡지 않은 상태는 기소를 할 수가 없잖아요. 잡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기소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어떻습니까? 수사하는 과정에서요. 수사하는 것은 그럼 수사는 범죄인의 신병을 먼저 확보해야 되겠죠. 신병을 확보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되면 수사라는 이유는 기소하기 위해서 또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신병 확보가 가장 중요한 거죠. 신병이 확보 안 되면 어떻습니까? 수사가 제대로 될 수도 없을 것이며 기소도 못하게 되니까 수사 과정에서 하는 것들이요. 이런 것들입니다. 신병을 확보하는 거죠. 신병을 확보하고요. 더 나아가서 신병이 확보됐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요.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근거를 수집하는 거죠. 유죄 판결이 근거가 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증거라고 하는 거죠. 증거. 그래서 증거를 이제 수집합니다. 신병을 확보하고요. 증거를 이제 수집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수사라고 합니다. 수사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범죄인의 신병,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하고 그 근거, 증거를 수집하는 활동. 요게 이제 수사 활동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신병을 확보한 다음에 증거를 수집했던 얘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거의 인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이 직접 유죄 판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법원에 이제 기소를 하는 거죠. 기소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하는 일은 뭐냐? 재판하는 방법은요. 자, 검사가 유죄 판결을 청구하게 되면 검사 말만 듣고 유죄 판결할 수는 없잖아요. 검사 말만 듣고. 상대방 이야기도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자기들이 직접 재판해버리면요. 상대방 말을 듣지를 않아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편협하게 선입견을 가지고 재판하기 때문에 이제 법원을 재판할 때는 공정한 제3자 입장에서요. 확보된 신병, 범죄는 어떻습니까? 이제 출석을 시켜야 되겠죠. 출석. 그래서 얘 말도 들어봐야 될 거죠. 얘 말도. 그렇죠? 출석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 범죄인도 어떻습니까? 출석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출석할 권리가 있고 그 사람은 또 나아가서요. 만약 이 사람이 유죄가 되면 어떻습니까? 이 집행을 해야 될 거죠. 근데 도망가 버리면 어떻습니까? 이 집행을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강제로 또 출석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출석할 의무도 있고 이 사람은 출석할 이제 권리도 있지만 의무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출석을 시켜가지고요. 그다음에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가 있겠죠. 이 증거들이 수사기관은 이것이 범죄에 대한 증거다라고 주장을 계속하지만 제3자 입장에서 법원에서 보기에는 이게 무슨 증거가 되겠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제3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수집된 증거들을요. 다시 한번 어떻습니까? 법원에서요. 출석을 시켜놓은 다음에 얘 말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어떻습니까? 얘들이 그 증거들을 조사를 하는 거죠. 과연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증거를 이제 조사하게 됩니다. 출석을 시켜서 이제 증거를 조사하는 거죠. 그러면은 수사 과정에서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신병을 확보하고 일단 증거를 수집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법원에서는 기소가 들어오면은 이 사람을 이제 출석시킨 다음에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들을요. 이제 제3자 입장에서 하나하나 다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가지고요. 이거는 유죄의 증거가 되겠다 싶으면 이제 유죄 판결, 형벌을 부과할 것이고 이걸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죠. 부족하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유죄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활동이 이제 법원에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형사 절차가 돼요.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형사 절차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 신병을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신병을 확보하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 도망가 버려요. 도망가 버리면 강제로 어떻게 돼요? 확보하기 위해서 체포를 해야 되겠죠. 체포를. 때로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체포했다가 또 이제 풀어주면 또 도망가 버릴 것 같으니까 장기간 어떻습니까? 이제 구금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체포나 때로는 구속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 체포나 구속할 필요도 있고요. 증거를 수집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자기 집 못 들어게 합니다. 못 들어게 하게 되면 강제로 들어가야 되겠죠. 수색을 할 필요도 있고요. 다 뒤집어가지고 수색을 해야 될 것이고 거기다 증거물이라고 인정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강제로 빼앗아 올 필요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색을 하고 이제 압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인권이 이제 많이 침해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범죄를 안 저질렀을 수도 있는 거죠. 안 저질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 안에서 살인사건이 딱 났어요. 살인사건. 그러면 살인사건이 나오면은 누가 죽였는지 모르잖아요. 누가 죽였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제 수사가 이제 들어가는데 누가 죽였는지 모르기 때문에 모르니까 어떻습니까? 다 혐의는 있어요. 조금씩 혐의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못 도망가게 다 구금을 해버리는 거죠. 한 달가 두 달가 세 달가 다 구금해버리면요. 나는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2달간 3달간 구금돼 있으면 인권이 엄청나게 침해가 될 수도 있죠. 나중에 어떻습니까? 너는 범인이 아니구나. 이때 풀어줘봤자 이미 침해된 인권은 회복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소지품이 뭐고 이런 것들 어떻습니까? 꼭 필요한 것들을 다 뺏어가 버린다는 거죠. 다 쓸어가 버려요. 책이고 뭐고 다 쓸어가 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인권 침해 소지가 생기는 거죠. 또 그리고 나가서 자, 여기서도 생길 수 있고요. 나중에 이제 법원을 재판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하는 과정에서 똑같이요. 이 사람은 출석을 시키는 과정에서 출석이 좀 이렇게 출석을 하라고 했는데 안 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또 이제 법원에서도 구속을 시켜버립니다. 구속을 시켜버렸는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수도 있는 사람이 또 구속이 되는 거죠. 구속이 됐다가 나중에 어떻습니까? 무죄 판결 나오면은 이 사람이 엄청난 인권이 침해되는데 이 인권 침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는 거죠. 국가에서 보상을 좀 해줍니다. 근데 몇 푼 안 줘요. 이걸로는 보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형사 절차에서 어떻습니까? 이런 절차에서 인권 침해 소지가 또 엄청나게 생길 수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사형이라든지 아니면 징역 3년 이런 것들을 청벌에 처해지진 않았지만은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1, 2개월씩 뭐 3, 4개월 이렇게 구속이 되고 이렇게 압수가 되고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엄청난 또 인권이 침해될 수가 있겠죠. 물론 범죄인이었을 경우는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나중에 유죄 판결을 나면 좀 나을 수도 있는데 무죄일 때는 어떻습니까? 엄청난 인권이 침해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 형사 절차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어떻습니까? 범죄 형벌을 반드시 법으로 규정해야 되는데 이 형사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어떻습니까? 인권 침해 소지는 항상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수사기관이 신병 확보하고 증거 수집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하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법원에서 재판할 때도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인권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형사 절차도 반드시 법으로 규정하라는 거죠. 이 형사 절차, 즉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는 이런 절차를 또 반드시 국민의 대표 기관이 국민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국민의 인권이라는 이런 거죠. 누구나 피의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여기서 살인사건이 나버리면 어떻습니까? 여기 있는 모두가 어떻습니까? 구속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 혐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혐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혐의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체포를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돼? 인권이 침해되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인의 어떻습니까? 뭐 인권 침해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인권 침해가 엄청나게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도. 따라서 어떻습니까? 일반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요. 형사 절차도 반드시 법으로 정하라는 거죠. 그래서 형사 절차도 반드시 국민의 대표기관인 법으로 정해라. 그래서 이것이 형사 절차 이제 법정주의가 나옵니다. 이것도 헌법에서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가장 우리 형사사법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념이에요. 즉 두 가지 이념이 있는 거죠. 형사법에서 가장 중요한 이념은 죄형 법정주의하고 그다음에 형사 절차 법정주의.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 자, 그러면 죄형 법정주의에서 만들어진 법이 형법이라면요. 형사 절차도 반드시 법으로 만들어져라. 그래서 만든 법. 이것이 바로 형사소송법이 되는 겁니다. 형사소송법. 자, 그러면은 형사소송법이 나오죠.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형사소송법이다. 형사소송법은요. 형사 절차에 대한 규범이 되는 거죠. 형사 절차에 대한 법이에요. 그러면 좀 더 다시요. 형사 절차에 대한 법인데. 자, 그러면은 이 형사 절차가 없으면요. 형법은 어떻습니까? 실현될 수가 없죠. 범죄와 형벌을 아무리 규정하고 있어봤자 그 구체적인 절차가 규정되지 않으면은 형벌을 부과할 수가 없잖아요. 형벌을 부과할 수 없죠. 따라서 형법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형법에 의해서 범죄에 대한 형벌을 부과하는 절차가 있어야만이 형벌을 부과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은 다 다른 의미로는요. 형법을 실현하는 법 이렇게 표현하겠죠. 형법을 실현하는 법. 형사소송법은 형법이 없으면 형사소송법은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런 형법이 있으면 반드시 딸려가지고 형사소송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형사소송법이 없는 형법은 아직 미완의 단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형법을 이제 실현하는 법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개념들이 나오는데 이때 범죄란 무엇이고 여기 어떤 형벌을 부과할 것이냐 요 내용을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규정하는 법을요 범죄를 저질렀느냐 저지르지 않았냐 범죄 이것이 범죄냐 아니냐 이것을 정해놓은 법 그러니까 범죄냐 아니냐를 정해놓은 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실체법이라고 하고요. 실체법. 범죄냐 아니냐 범죄를 저질렀느냐 저지르지 않느냐 이것을 이제 규정하고 있어요. 구성요건에 해당하느냐 해당되지 않느냐 위법하냐 유척하냐 이 실체적인 내용 범죄냐 아니냐 이 실체에 대한 것을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실체법이라고 합니다. 형법을. 그러면은 이 실체 진실이요.
정말로 범죄를 저질렀느냐 안 저질렀느냐 이 실체에 대한 진실을 확인해가는 파악해가는 과정이 이제 절차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형사소송법은요 이 절차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이 실체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절차에 관한 법이다. 그래서 이것을 절차법이라고 합니다. 절차법.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이죠. 이 실체에 관한 진실을 찾아가는, 그러니까 실체에 대한 진실을 찾아가는 거죠. 이 사람이 정말로 범죄를 저질렀으면 형벌을 부과할 것이고요. 자, 범죄를 저질렀느냐 저지르지 않았느냐 이것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죠. 구속요건에 해당하면은 이제 범죄를 저지른 것이 되겠죠. 그래서 구속요건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유죄냐 무죄냐는요, 유죄냐 무죄냐는 형법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에서는요, 이게 어떤 게 범죄냐 아니냐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범죄에 대해서요, 범죄가 유죄냐 무죄냐를 파악하는 그 절차에 관한 법일 뿐이에요. 그래서 유무죄, 그러니까 실체법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유죄냐 무죄냐. 유죄냐 무죄냐는 결국 어떻습니까? 형법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유무죄에 관한 문제는 이제 실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실체. 이것이 유죄냐 무죄냐는 이제 실체 문제, 실체 진실에 관한 문제죠. 이 실체 진실, 진실의 문제고 이것을 이제 규정하는 것이 이제 형법이 되는 것이고, 형법. 그러니까 형법은 실체법, 유무죄를 다루는 문제들 이런 건 다 실체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유무죄를 가리기 위한 절차에 관한 법이 형사소송법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 우리가 읽다 보면요, 형사소송법과 형법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형법을 실현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이기 때문에 형법이 없으면 형사소송법은 필요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요.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형사소송법을 읽다 보면요, 형법적인 내용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뭐 실체 문제, 뭐 유무죄, 이것은 그러면은 우리는 형법의 문제거나 다 동일한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은요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형법에 규정되는 범죄에 어떻습니까? 구속요건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가 있으면 절차가 시작돼요. 절차가 쭉 게시되게 된다면 맨 마지막에요, 정말로 범죄를 저질렀으면은 이제 형법의 구속요건 해당성 인정이 돼서 위법 유죄가면 형법을 적용을 하겠죠. 그래서 유죄 판결할 것이고, 만약에 구속요건 해당성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형법을 적용하지 않겠죠. 유무죄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처음과 끝은요, 형법에서,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형법에서 시작해가지고요, 형법에서 시작하는 거죠. 형법에 범죄 혐의가 있어야만이 수사가 시작될 테니까요. 그래서 형법으로 시작해가지고요, 형사소송 절차가 계속 진행되다가 맨 마지막에는 다시 또 형법으로 끝나요. 맨 마지막에 재판할 때 형법 몇 조에 의해서 유죄를 선고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형사소송법 몇 조에 따라서 유죄를 판결한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은 어떻습니까? 형법에서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형사소송 절차가 계속 진행되다가 맨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또 형법을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사소송의 시작과 마지막은 형법이 적용되고 그 중간이 이제 형사소송법이 적용되는 거죠. 그 중간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형법, 형사소송법 구분하시면 됩니다. 서로 이제 계속 영향을 받는 거죠. 자, 그래서요, 자, 1 보시면은요, 18페이지에 형사소송법이란 좀 더 길게 말하면 이렇게 되겠죠. 범죄를 수사하고, 그 다음에 형벌을 부과하는. 범죄를 수사한 다음에 어떻습니까? 법원에서 마지막으로 이런 걸 다 조사한 다음에 형벌을 법원에서 부과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고요, 그 다음에 법원에서요 마지막으로 형벌을 부과하는 그 절차에 관한 법이 되겠죠. 절차에 관한 법. 형벌을 과하고, 더 나아가서는요, 여기까지 형사소송법을 넘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범죄를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그리고 법원에서 형벌을 과하는 절차를 말하는데, 형벌을 부과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 이제 집행 절차로 들어가겠죠. 집행. 이 집행 절차도 넓게 보면은 이제 형사소송 파트에 집어넣는데, 좁게 보면요, 이 집행하는 이제 절차,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인권 침해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유죄 판결 받은 사람에서. 그래서 집행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특별히요, 행형법이라는 게 있어요. 행형법. 그러니까 형벌을 이제 행하는 법, 형벌을 집행하는 법이 따로 이렇게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넓게 보면 이 행형법 파트까지 형사소송법 파트에 이제 들여보는, 넓게 보면 여기까지 포함을 시키는데요. 포함을 시켜서 우리 책에도 여기까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집행의 문제는 따로 행형법이라는 파트가 따로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넓게 보면 여기까지 포함되지만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형사소송법 그러면은 범죄를 수사하고 이제 형벌을 부과하는 절차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넓게 보면 집행 절차도 포함하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다시 또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결국 범죄를 수사한다. 범죄 시작 부분에서 형법이 적용되고, 맨 마지막에 또 어떻습니까? 유무죄, 형벌을 부과할 때 형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결국 형법을 실현하는 절차죠. 형법을 실현하는 절차. 한마디로 말하면은 형법을 실현하는 그 절차에 관한 규정을 우리는 형사소송법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그림이 있죠. 그래서 형법 해가지고요. 형법은 이렇게 돼 있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형법에는. 그래서 사람을 살해한 자 이게 범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범죄 무엇이 범죄인가? 범죄를 규정하고요. 거기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엇이 범죄인가? 이것을 어떻게 다루는 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실체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형사소송법은 범죄 혐의가 있게 되면요. 그 수사를 하게 되겠죠.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중간에 이제 기소를 하고요. 기소를 하고, 그 다음에 정말로 범죄를 저질렀으면 이제 형벌을 이제 부과하는 절차, 형벌을 부과하는 절차. 이 절차에 관한 법이 우리 형사소송법이고, 나아가 이제 집행하는 것도 이제 형사소송법에 이제 포함을 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범죄를 수사하고 형벌을 부과하고 나아가 그 형벌을 집행하는 그 절차에 관한 법이 이제 형사소송법이다라는 거죠. 자, 이 보시면 형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죄형 법정주의가 가장 먼저 나오듯이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이제 형사 절차 이제 법정주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형사 절차에서는 자, 1번 보시면 형벌권을 실현하는 이 절차, 그러니까 형사 절차의 과정에서는 개인의 인권이 이제 침해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어떻습니까? 최소화하기 위해서요. 형사 절차는 반드시 국민의 대표기관이 국회에서 만든 법에 의해서만 형사 절차를 규정하라 해서 형사 절차 이제 법정주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인권, 그러니까 우리 헌법은요, 뭘 다루고 있냐면요, 우리의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는 게 헌법이에요. 우리의 기본적인 인권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인권이 어디에서 가장 많이 침해되냐면요, 이런 과정에서 가장 많이 침해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경찰서 갈 일 없으면 어떻습니까? 인권 침해 소지 그렇게 없죠. 그렇죠. 근데 경찰서 가는 과정에서 뭐 맞는다든지 고문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이럴 때가 가장 겁나는 거잖아요. 밤늦게 경찰서에서 좀 나오세요. 그러면은 이때 제일 겁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권 침해가 가장 많이 이루어질 소지가 있는 것이 바로 형사 절차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런 형사 절차에서 우리 인간의 기본권,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딱 규정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헌법에 다 규정되어 있겠죠. 형사 절차 법정주의. 그래서 한번 읽어보죠. 헌법에도 규정이 됐어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으려고는 법률, 체포나 구속, 압수수색, 또 뭐 신문 이런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절차죠. 형사 절차 하는 과정에서 체포, 구속, 압수수색 이런 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신문 이런 거 법에 의하지 않으려고는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권 침해 소지가 생기긴 합니다. 그러나 어떠세요? 또 필요성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체포를 해야 되고 때로는 구속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인권 침해 소지가 있어요. 소지가 있겠지만은 또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인권도 보호하다 보면 절대 구속 체포를 하지 않으면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또 수사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실 발견을 위해서요. 우리 정의라고 하는 것은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은 처벌하지 않아야 되겠지만은 또 반대로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처벌해야 되는 거죠. 그게 정의죠. 봐주는 것이 정의가 아니잖아요. 저지르지 않은 사람은 처벌해서는 안 되지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또 반드시 처벌하는 것이 정의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 또 이게 필요는 하다는 거죠. 그럼 필요는 한데 또 이런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선량한 사람이 또 침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 침해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또 이 사람이 정말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물건 좀 훔쳤다고 해서 손목을 잘라버린다든지 이건 너무 과도한 형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필요는 하지만은 또 어떻습니까? 인권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적당한 선에서 어떻습니까? 이제 법으로 정하라는 거죠. 그래서 형사 절차는요. 법으로 정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으려고는 이제 처벌이나 보완처벌, 강제노역, 처벌받지 않는다는 거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죄형 법정주의 함께 어떻습니까? 형사 절차 법정주의 이 두 가지가 가장 이제 중요한 이념이 되는 거죠. 형사법에 있어서. 자, 오른쪽에 보면은요, 형사소송법에 이제 성격이 있는데요. 다음에 넘기시면은, 성격이 있는데, 성격은 이건 공법이죠. 나와 국가와의. 국가기관은 다 국가기관이잖아요. 수사기관, 법은 다 국가기관이죠. 나와 국가기관 간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공법입니다.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것은 사법이라고 하고요.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를 규율하는 게 공법이니까 이건 공법입니다. 공법이고요. 공법이다. 그리고 세 번째 칸에 뭐 형사법이다. 형벌과 관련된 법이다. 형사법이다. 그다음에 이거는 절차에 관한 법인 절차법이다. 이 정도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넘기시면은요. 자, 그러면 형사소송법의 개념을 보았고요. 자, 그러면은 이 형사소송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형사소송법의 종류가 나옵니다. 종류가. 이것이 형사소송법의 이제 법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형사소송법의 법원이는 우리가 법원 앞에서 만나자 할 때 법원은요.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법원 앞에서 보자. 이게 관서.
청사를 할 때는 이런 말을 사용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원은요. 이 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형사소송법의 종류는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종류는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이게 법원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형법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형법 시간에 공부하면 형사소송법 시험이 어려운 것이 여러분이 형법이 모르기 때문에 형법을 잘 이렇게 기초가 안 돼 있으면 형법을 잘 모르면은 형사소송법을 할 수가 없어요. 형법을 실현하는 법이 형사소송법인데 형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형사소송법을 합니까? 그렇죠? 형법을 알고 형사소송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동시다발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형사소송법도 조금씩 하면서 형법도 알면은 이제 형사소송법이 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좀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형법 할 때도 그렇죠. 형법의 종류예요. 형법에는 어떻습니까? 형법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 형법이 있죠. 형법, 법률 몇 호로 이렇게 하는 여러분이 그 주로 배우는 형법일 거예요. 그러나 범죄에 대해서는요. 형법에만 규정되는 게 아니에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그것도 범죄가 규정됐고 형벌이 규정됐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여기도 어떻습니까? 범죄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죠. 그러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형법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형법 시간에 배우기 안 보여요? 나중에 공부하겠지만은 형법 시간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도 형법 시간에 나와요. 그러니까 형법 시간 나오죠. 이게 형법에 어떠세요? 특별법으로 나오잖아요. 형법의 특별법. 그렇죠? 그러니까 형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형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형법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 것만 범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재용 지금 재판하고 있는데요. 이게 형법을 적용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이런 게 막 적용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유무죄를 지금 가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를 규정하는 법은요. 형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류의 범죄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 있어요. 그러면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요. 형법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지는 않지만 이것도 어떻습니까? 범죄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넓은 의미의 형법이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형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형법이라고 이름은 붙여져 있지 않지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는 형법이라고 볼 수 있죠.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요.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나 형법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형법이 아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형법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형법할 때 이렇게 나오죠. 형법이라고 특히 이름 붙여져 있는 이 형법을 우리는 형식적 의미의 형법이라고 하고요. 그러나 이름은 형법이라고 형식적으로 되어 있지 않지만은 실질적인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는 형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폭처법,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이런 것도 어떻습니까? 실질적 의미에 다 형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형법에 어떻습니까? 형법에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여러분 형법에 다 범위에 포함돼서 다룹니다. 그런데 그 폭처법이랄지 이런 것까지 다 넓혀버리면은 시험 범위가 너무 늘어나 버리기 때문에요. 시험 범위를 주로 이제 형법에 국한시켜 놓고 그러나 가끔씩 튀어나오기도 하는 거죠. 튀어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법의 대상은 형식적인 형법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형법을 다 다룹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주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 형사소송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소송법에도요. 이 절차, 형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은 다 형사소송법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요. 실질적 의미에서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지는 않지만은 형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다 어떻습니까? 실질적 의미에 다 형사소송법이 되는 거죠. 실적 의미에. 그래서 여기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주로 공부할 것은요. 그러니까 형사 절차를 규정하는 법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형사소송법이라고 딱 이름 붙여져 있는 법이 있습니다. 형법이라고 딱 이름 붙여져 있는 법이 있으시요. 형식적으로요. 형식적 의미로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형사소송법이라고 딱 이름 붙여져 있는 형사소송법을 이제 형식적 의미의 이제 형사소송법이라고 하고요. 형사소송법이라고 하고. 그런데 형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요. 이 형식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이라고 이름 붙여진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니라 술 먹고 거기서 고성방가 이런 거 하게 되면요. 이러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 처벌해야 되겠죠. 이 처벌은요, 이제 경범죄가 되겠죠. 경범죄는요, 형사소송 절차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직결심판 절차에 의해서 이 사람 처벌합니다. 그러면 직결심판 절차에 의해서 처벌하게 되면 그 직결심판법이 있어요. 직결심판에 의해서 처벌하게 한 법으로서 직결심판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직결심판법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형사 절차에 관한 법이죠.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고성방과.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처벌하겠죠. 벌금 얼마 이렇게 처벌하는 직결심판법도 형사 절차를 규정하는 법이지만 다만 그건 어떻습니까? 이름이 직결심판법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이름은 형사소송법은 아니지만 어떻습니까? 직결심판법 이런 건 어떻습니까? 직결심판법은 이거는 어떻게 돼요? 넓은 의미, 즉 실질적 의미는 형사소송법이 되겠죠.
그리고 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또 공부할 텐데 이제 요새는요 이제 배심 제도를 우리 형사소송법에서 받아들여 가지고요 일단 재판을 할 때 어떻습니까? 국민이 배심으로 들어가 가지고요 형사 절차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참여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유무죄를 가려요. 그럼 배심원이 들어가가지고 어떻습니까? 형사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내용들, 배심원이 들어가서 형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요, 형사소송법에는 규정이 없어요. 형사소송법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 여기에는 규정이 안 돼 있고요. 국민참여재판법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국민참여재판법. 좀 더 정확한 명칭은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범죄인데, 줄여가지고 국민참여재판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형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형사소송법이지만 형식적으로는 형사소송법은 아니죠. 이름이 이제 형식적으로는 국민참여재판법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형사소송법이라고 말할 때는요, 형식적으로 형사소송법이라고 이름 붙여지는 이런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도 다 형사소송법이 되는 거죠. 마치 형법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 것만 형법이 아니라 처법, 특정경제, 가중처벌법 이런 것들이 다 형법에 해당되듯이요. 이런 것들이 다 형사소송법에 해당되는 거죠. 형사소송법. 이것도 또 어떻습니까? 여기에 형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형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다 형사소송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요. 이걸 다 다룹니다. 다 다뤄요. 요것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요것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시험 문제 나와요. 올해도 나왔고 여기서도 또 나왔죠.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형사소송법은요. 형식적 의미의 형사소송법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름은 다르지만 형사소송법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소송 절차를 다루고 있는 것들은 다 형사소송법이라고 봅니다. 형사소송법. 자,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형사소송법의 종류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법원은 형사소송법의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종류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형사소송법의 종류에는 형사소송법에 법으로 반드시 만들어라라고 해가지고 법으로 이제 만들어진 형사소송법의 종류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거죠. 여러 종류가. 여러 종류들이 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형사소송법에 해당이 된다. 그런데 이 여러 종류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은 뭐겠습니까? 형사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법인, 형식적인 의미의 형사소송법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 이 형사소송법이 가장 중요한 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중심으로 공부하면서요. 중간중간에 이것도 다르고 다른 것들도 다루게 됩니다. 전부 다 형사소송법에 해당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중심은 이 형사소송법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 이 형사소송법이 중요하니까 요게 중심으로 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때로는요, 이런 것들도 여기에도 형사소송이 있고 여기도 형사소송 절차가 있으면 이것들이 다 이제 형사소송법이 될 텐데 때로는요, 이 법이 아니라, 이건 법이죠. 법이 아니라 때로는요, 형사 절차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인권 침해 소지가 굉장히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본적인 인간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는 것이 헌법이다 보니까 때로는요, 어떤 형사 절차는요, 헌법에 따로 규정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헌법에 규정되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은요, 형사 절차만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통치 구조들도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대통령제냐, 의원내각제냐, 대통령 임기는 얼마냐. 이거는 형사소송 절차와는 상관없죠. 그러니까 헌법에는 여러 가지 조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형사소송과 관련되는 조문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조문은 어떻습니까? 그 조문은 형사소송법이 되는 거죠. 헌법이 여러 가지 조문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문 중에서 어떻습니까? 형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면 그 법은 어떻습니까? 그 조문은 형사소송법이 되겠죠. 형사소송법. 그래서 헌법에도요, 형사소송법이 이제 규정되어 있다는 거죠. 헌법에도 형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헌법에 규정이 되는 건 이런 것이 되겠죠. 형사 절차를 하는 과정에서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헌법은 쉽게 개정도 안 되잖아요. 법은 어떻습니까? 쉽게 개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국회에서 개정할 수 있지만 헌법으로 규정해놨다는 것은요. 법으로도 쉽게 개정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형사 절차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들이 되겠죠. 핵심적인 내용들은 아예 헌법에 규정해가지고 법으로 국회의원이 법으로도 마음대로 고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에도 규정되는 형사 절차가 있는데 과연 이것은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것은 과연 그러니까 헌법이 형사소송법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서 몇 개가 이제 형사소송을 규정하고 있는데 과연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의 본질적인 내용도 규정하고 있을 텐데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요게 가끔 시험 문제 나옵니다. 요게. 그래서 형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는요. 종류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많은데 그 많은 것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의미, 즉 형사소송법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할 것이고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습니까? 계속 두세 달 계속 공부할 내용이고요. 가끔씩 요것들도 공부하고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종류를 우리가 다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우리는 시험에 나올 것들만 보면 되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시험에 나올 것들만 봅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소년법 이런 거네요. 소년법. 5번에 이번 나왔죠. 이번에 2차 때 나왔는데 요새
애들 무섭죠. 애들 무섭죠. 그러면 애들 여중생이 어떻습니까? 애가 어떻게 돼요? 애를 때려버렸잖아. 폭행을 해서 엄청나게 이렇게 했잖아요. 왜 어떻습니까? 범죄를 저질렀잖아. 범죄. 얘를 처벌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어떻습니까? 처벌하게 되는데 얘가 어리잖아요. 어려요. 그러면 얘를 어떻습니까? 얘를 어떻게 돼요? 똑같은 범죄인들, 소굴에, 교도소 가면 범죄인들 소굴이잖아요. 범죄들이 있는데, 거기에 똑같이 어떻습니까? 얘를 거기다 가둘 것인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남녀를 혼합해가지고 가둘 것이냐? 얘들 애들인데.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아직 어리니까 어떻습니까? 어른들의 일반적인 절차, 이게 그대로 적용되기는 좀 그렇겠죠. 이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어떻습니까? 아직은 애들이기 때문에 또 다른 절차를 또 규정할 필요가 있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같은 것은 같게 해야 되지만은 다른 것은 또 다르게 해야 되지. 모든 걸 다 똑같이 하는 것이 정의는 아니기 때문에요. 애들은 어떻습니까? 좀 다르게 또 규정할 필요가 있죠. 절차를 또 규율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규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요. 어른들 함부로 구속하듯이 애들도 함부로 무조건 구속해서는 안 되겠죠. 아직 애들이니까. 이번에는 이제 너무 심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이것이 좀 여론이 안 좋아가지고 애들도 똑같이 해야라고 하는데요. 뭐 이런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고 일반적으로 애들도 어떻습니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데 아직 애들이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 슈퍼마켓 가지고 뭐 하나 집어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적 없어요? 나만 그랬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애예요, 애. 애니까 좀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건 어떻습니까? 어른들이 어떻습니까? 뭐 범죄하기 한 것처럼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떻습니까? 좀 다르게 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르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건 경미한 범죄예요. 경미한 범죄니까 또 다르게 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절차법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법이 뭐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우리는 시험에 나올 것들만 이제 특별히 몇 개 공부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게 중심이 되지만 조금씩 공부할 것이고요. 근데 시험에 이제 또 가끔 나오는 것이요. 요거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 요게 이제 가끔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요건 보면 되는데. 자, 보죠. 그래서 20페이지 보시면요. 형사소송법에 이제 법원 해가지고 법원 옆에다가 종류라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형사소송법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냐. 형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냐. 이것들이 다 종류가 되는 거죠. 형사소송법을 규정하고 있는 법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헌법에도 이렇게 어떻습니까? 형사소송법을 규정하고 있는 규정들이 있다는 거죠. 형사소송의 이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즉, 헌법의 형사소송 절차, 형사 절차에 대해서 헌법에서 규정되어 있으면 이것도 이제 형사소송법의 종류가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들은 어떠한 것들이냐 이게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공부할 텐데 한번 읽어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공부하니까 이건 나중에 외워야 될 내용이에요. 외워야 될 내용인데 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죠. 1번 보시면 그러니까 한번 들으시면 돼요. 앞으로 뒤에서 다 공부할 내용이니까. 형사소송 법정죄. 형사소송은 이제 법률의, 형사 절차는 법에 규정되어야 된다. 우리가 앞에서 했죠. 그리고 이런 거는 적정한 절차에 되겠죠. 법으로 만들긴 했는데 법이 개판이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거 법은 있으나 마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사소송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법으로 규정해야 되는데 이 법도 어떻습니까? 인권을 보장하는 적정한 법이어야 되는 것이지 만약에 적정한 법이 아니면요. 위헌 판결을 받겠죠. 위헌 결정을 받겠죠. 그러니까 적정한 절차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 헌법에요. 간이공판 절차를 우리가 나중에 봅니다. 간이공판 절차라든지 국민참여재판 뭐 이런 것들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정 절차야 된다. 여기까지만 규정되어 있고요. 또 고문에서는 안 된다. 또 진술거부권 이런 것들은 이제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진술거부권, 고문당하지 않은 신체의 자유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다음 맨 오른쪽 보시면요. 진술거부권이 우리가 진술거부를 행사하기 위해서는요. 상대방의 수사기관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를 해줘야 되겠죠. 고지를 해줘야 우리가 진술거부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데 진술거부권의 고지에 관한 규정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규정이 없다고 해서 어디 있느냐? 헌법이 없을 뿐이죠. 형사소송법은 다 규정돼 있어요. 형사소송법만 규정돼 있고 헌법에는 따로 규정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헌법에는. 근데 헌법에도 또 규정이 있는 것이 있고 헌법에는 규정이 없고 그냥 형사소송법에만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3번 영장주의요. 그래서 영장주의 뒤에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체포나 구속을 할 때는요 반드시 영장이 있어야 되는데 영장이죠. 그러니까 함부로 체포 구속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영장주의와 영장주의인데 현행범 체포나 긴급 체포 같은 경우는요 영장 없이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영장주의와 그 예외 이런 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맨 오른쪽 보시면 영장을 발부할 때 특히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는 영장 실질 심사를 합니다. 근데 영장 실질 심사에 관한 규정은 형사소송법만 있지 헌법에는 없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피의자라든지 범죄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어떻게 돼요? 방어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변호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거지. 근데 변호인을 선임하기 힘들다 그러면 국가에서 변호인을 선임해 주는데 이제 국선 변호인제도. 자 이런 건 헌법에 있지만은 헌법에 있다는 거죠.
자, 이 정도 보시고요.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 다음에 5번 보시면은 체포 구속을 할 때는요. 왜 내가 구속되는지 이유를 설명하라는 겁니다. 이걸 미란다 원칙이라는 거죠. 아무 이유 없이 체포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체포 구속할 때는 이유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이걸 고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제 고지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헌법에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은 체포나 구속을 했을 때요. 이것이 위법 부당하게 체포나 구속이 됐으면 다시 석방하는 제도로서 체포 구속 적부 심사 제도가 있는데 이건 헌법에 있어요.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요. 피고인이 이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다가 보석을 신청하는 거죠. 보석. 그럼 보석 신청하면 이제 석방한 상태에서 석방받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석 제도인데 이런 보석 제도는 헌법에는 규정이 안 돼 있어요. 형사소송법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자백 배제 법칙이라는 것은 자백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되는데 이 자백이요. 고문에 의한 자백이면 증거로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자백 배제 법칙. 그 다음에 자백의 보강 법칙은 만약에 이제 증거로서 유죄 판결하려고 하는데 증거로서 자백이 유일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문에 의한 자백은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는 자백만으로 유죄 판결하지 말라. 이게 자백의 보강 법칙입니다. 자백만으로 유죄 판결하다 보면요. 아들이 범죄를 저지른 걸요. 아버지가 봤어요. 아버지가 보고 어떻습니까? 아들을요. 이 사람이 체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죽였다고 자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였다고 자수를 해가지고 자수하니까 어떻습니까? 자백을 하는 거 내가 다 죽였다고 자백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백을 했으니까 네가 죽였구나 해가지고 수사 다 끝난 다음에 네가 죽였다고 하니까요. 유죄 판결 해버리면은 아버지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데 아버지는 처벌받고요. 아들은 처벌받지 않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형사소송에서요. 궁극적으로 목적으로 하는 건 실제 진실이에요. 범죄는 처벌하되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은 또 처벌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인데 정의 실현이 안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백만으로 이게 자백이 유일한 증거라고 했을 때 뭐 이때 자백할 때 누가 때려서 자백한 게 아니잖아. 스스로 와서 자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백이 유일한 증거, 이 자백이 고문에 의한 자백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백만으로 유죄 판결하지 말아라. 이러다 보면 실체 진실에 이제 묻혀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오른쪽에 보시면은 뭐 증거재판주의, 그러니까 법원에 재판을 할 때는 증거의 재판을 해야 되는 증거재판주의다. 이건 형사소송법에 있습니다. 또 증거들의요 증명력의 판단을 얼마나 할 것이냐, 증거가 들어왔을 때 이 증거를 얼마나 믿을 것이냐, 이것은 증명력에 관한 내용입니다. 증명력, 즉 얼마나 믿을 것이냐, 이것은 법관의 자유심정, 즉 법관의 양심에 맡깁니다. 이 증거를 얼마나 믿을 것이냐, 직접 증거조사를 하는 사람만 알 수 있지 아닌 사람은 모르는 거죠. 외부에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증거조사를 하는 법관의 양심에 맡기겠다는 거죠. 이 사람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게 자유심정주의. 또 유법하게 수입된 증거는요, 증거를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이런 것들, 또 전문 법칙이라고 해서 들은 말을 절할 때는 이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데, 이런 증거재판주의, 자유심증주의,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 전문 법칙, 이런 것들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건 형사소송법에만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만. 특히 요게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이런 것도 당연히 헌법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건 헌법에는 없고 형사소송법에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7번 잘 나오는 내용이고요. 또 일사부재의 원칙에서 한 번 처벌받은 사람을 또 처벌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확정 판결을 받아 처벌받은 사람을요, 너 좀 약하게 처벌받은 것 같은데 그래서 또 처벌을 하는 거,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상소권, 한 번 재판을 받은 사람이요, 그러면은 재판을 받은 유죄 판결을 받으니까요, 이 사람이 나 1심 재판부 못 믿겠다라고 해서 상급 법원에요 다시 소를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상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급 법원에 다시 소를 제기해요. 그러니까 상소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저것도 한 번은 재판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상소권은요 형사소송법만 있지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에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 전류였을 때 재판도 안 받고 처벌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재판을 받을 권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재판을 받은 다음에 다시 상급법원에 또 한 번의 재판을 받을 권리, 이 두 번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 헌법에 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상소, 그래서 대부분의 재판을 받을 권리 이런 것까지 규정되지는 않아요. 형사소송법에는 있습니다. 헌법에는 여기까지는 없다는 거죠. 재판을 받을 권리는 있지만. 그래서 밑에 9번 보시면은 재판을 받을 권리는 있어요. 재판을. 그러니까 한 번 재판을 받을 수는 있어요. 한 번은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받을 권리가 헌법에 규정되는 건 아니지만은 적어도 한 번 재판을 받을 권리는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은 어떻습니까?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재판하면서 10년, 20년 끌어가지고 10년간, 20년간 계속 구금돼 있어요. 그럼 뭐예요? 나중에 무죄 판결을 해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끝내야 되겠죠. 신속하게. 그 다음에 공개 재판을 받아야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건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또 그 다음에 10번 보시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 피고인을 일단은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를 추정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범죄 피해자. 요새 이제 피해자가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은 이렇게 혐의가 있어가지고 체포되고 구속되고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에요.
그렇죠? 나하고 상관없는,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은요, 한 번도 경찰서 간 적이 없는 사람은 형사소송법은 나하고 상관없는 법이에요. 그렇죠? 상관없는 법이죠. 그래서 보통 형사소송법은요, 이렇게 경찰서에 간 사람들, 네,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이제 경찰서 간 사람, 재판받고 있는 사람, 자, 이런 사람들을 이제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과정에서 인권침해 소지가 생길 수가, 인권침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 원래는 보호하기 법이에요. 그러나 이제 지금에 와서는요, 이제 정말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범죄로부터 이제 피해자들 있죠, 피해자. 이 피해자들도 어떻습니까? 피해자들은 형벌을 부과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죠? 피해자들한테 형벌을 부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형벌을 부과하는 건 아니지만은 범죄로부터 발생하는 그 피해자도 형사소송법 범죄에 포함시켜가지고 이 사람 보호 문제도 형사소송법에서 다루자. 이걸 보호하는 제도가 따로 없으니까 보호하기 위한 어떤 특별한 이렇게 분야가 없다 보니까 범죄로 발생하는 피해자 이런 사람들을 보호도 형사소송법 범위에서 다루자 해가지고요. 이것도 우리 헌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피해자 보호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이제 뭐 사건 발생하면 피해자들이 엄청난 이제 피해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자, 피해자 보호도 중요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피해자 인권도 중요하다는 거죠.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 사람들의 인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인권도 중요하다. 그래서 피해자 보호제도 이런 것들이 이제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보상 청구권이라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하나하나 뒤에서 배웁니다. 만약 이 사람이요, 6개월간 구금돼 있어가지고 또 1년 동안 구속된 상태에서 이제 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총 구금 기간이 한 2년간 구금돼 있었습니다. 2년간 구금돼 있었는데요,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가 제대로 못해가지고 어떻습니까? 결국 이제 무죄 판결을 받았으니까 이 사람이 뭐 피해 배상 해줘야 될 거 아니야, 피해 보상. 그래서 그 보상에 관한 문제. 이것도 이제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형사 보상. 여기서는 보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우리가. 배상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배상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보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은요. 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법 행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그 손해를 이제 보존해 주면은 이것을 배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보상이라는 것은요, 위법 행위가 아니라 적법한 행위를 합니다. 적법한 행위를 하지만은 다만 그로부터 피해를 받았을 때는 거기에 대한 손해를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전보해 주는데, 보존해 준다. 이것 때는 이제 보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떻습니까?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법원이요, 위법한 행위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손해를 줬을 때는 손해를 배상을 청구하는 거고요. 근데 이 사람들 다 적법하게 했어요. 적법하게 했는데 이 사람의 범죄가 유력했습니다. 그래서 유력하니까요, 뭐 이 사람은 체포될 수밖에, 누가 보더라도 체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체포하고요, 재판 한창 받았는데 막판에 진범이 발견된 거예요. 진범이. 그래서 어떻습니까? 얘가 무죄로 풀려났어요. 그럼 얘들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열심히 한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래도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당한 피해는 보전을 해줘야 되겠죠. 그럴 때는 이제 보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위법한 행위로부터 생긴 손해를 갖다가 보전해주면은 배상. 근데 적법한 행위예요. 적법하게 하지만은요,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그 피해에 대해서는 또 보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보상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어떻습니까? 어떤 토지를 강제로 수용해가죠. 어떤 행정적인 어떤 필요에서 강제로 수용해 가잖아요. 그럼 그 수용하게 되면 수용 배상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보상금이라고 하는 거죠. 국가가 어떻습니까? 위법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해가지고요, 그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는 정당하게 적법한 절차에서 합니다. 다만 그를 통해서 피해보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이제 보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상과 보상.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형사 보상이에요. 보상.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제 피해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적당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14번 보시면 범죄 피해자 이제 구조제도, 그러니까 범죄 피해자 보호제도를 이제 우리 형사소송법 분야에서 이제 다루게 됩니다. 이거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4, 15번은 그렇게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국회의원은 특권들이 있습니다. 체포를 안 당할 수 있어요. 웬만한 우리 국민들은 다 체포당하고 합니다. 체포당하고 할 수 있지만은 국회의원은 체포되지 않는, 또 면책 특권, 또 대통령도 불소추 특권, 뭐 이런 게 있습니다. 형사소송과 관련해서 특권들이 있는데 이런 특권들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요. 또 법원의 조직과 권한 이런 것도 헌법에 있고, 재판 공개, 또 군사법원. 우리들은 민간인은 군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군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과연 군사재판의 대상이 되느냐, 이건 헌법에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군사재판하지 말라는 거죠, 민간인. 그러니까 군대 다 있다가 어떻습니까?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제대하면은요,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제대했는데 어떻습니까? 다시 또 군대 가가지고 재판 받지는 않아요. 네,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다음 만약에 민간인으로 어떻습니까? 범죄를 저질렀지만 이게 군대를 입대를 했어요. 그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군사재판을. 그래서 민간으로 있다가 어떻습니까? 요새 연예인들은 이제 군대 입대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얘들이 재판받고 있다가 군대 입대하면 이제 군사법원으로 넘어갑니다.
아주 군사법원으로. 그러니까 이런 이제 또 민간이라고 하더라도 군사범죄가 있어요. 군사범죄. 뭐 간첩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군사범죄. 이런 군사범죄는 민간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군사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요. 함부로 군사재판을 받아서 안 되겠죠. 군사재판은 약간 공정성이 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일반 법원보다는 공개도 좀 덜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재판을 받을 권리와 관련돼서 헌법에 규정된 것과 규정되지 않은 거 있는데요. 자, 헌법에 규정된 것은 자,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는 재판을 받아야 돼요. 아무한테나 재판을 아무나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양심적인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제 임용된 법관에 의해서 받아야 되는 것이 아무나 와서 재판해서는 안 된다. 또 법률에 의해 따라 재판을 받아야 되지 판사가 마음대로 재판해서는 안 되겠죠. 법에 따라서 재판해야 되고 또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공개 재판, 평등한 재판. 또 밑에 보시면 군인이나 군무원. 군무원은 이제 군대에서 있지만 군인이 아닌 사람이 있죠. 군대에서 일하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군인이 아닌 사람들.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청소해주고 일하고 하는 사람들 있죠. 자, 그러면 군무원 이런 사람이 아닌 국민은요 군사재판을 받지 아니할 권리. 다시 말해서 거꾸로 하면 이제 군인이나 군무원은 군사재판을 받지만은 민간인은 군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 그러나 이제 재판과 관련해서 헌법이 규정되지 않은 것으로서는 국민 참여 재판을 받을 권리, 뭐 간이 공판 절차를 받을 권리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또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 상소권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재판만 한 번만 끝나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2심, 3심으로서 2번, 3번 받을 권리까지 헌법에 규정된 건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요 형사소송법이랄지 기타 법률에서는 규정되어 있어요. 헌법에 규정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도 우리가 다 다루긴 합니다. 헌법에 규정되지 않을 뿐이다. 이것이 객관적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게 나옵니다. 다음 주에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헌법에 규정된 거 나오기 때문에요.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배우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고요. 나중에 공부를 다 한 다음에 두 번째 이외 도구를 할 때는 이제 외워야 되는 거예요. 개념들을 알고 있으면은. 이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다음 오른쪽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자, 그 다음에 이제 헌법이 굉장히 중요하죠. 요게 시험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이 있겠죠. 형사소송법. 그래서 형사소송법의 종류에는 이런 헌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이 있겠죠. 그럼 형사소송법은 양가로 읽어보시면 형식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이라는 것은 바로 형사소송법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 형사소송법. 이제 법률 중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죠. 자, 이것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다만 양가로 읽어보시면은 형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형식적으로 형사소송법이라고 이름 붙여지지 않은 법들. 그건 실질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이 되겠죠. 자, 이런 것들도 우리의 형사소송법에 보면 포함되지만 이것들은 다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우리 시험에 나온 것들만 이제 골라가지고 몇 개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법으로만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형사소송 규칙들이 있습니다. 절차에 관해서 법으로만 다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어떻게 섬세한 내용들까지 다 법으로 만들기는 힘들어요. 실제로 실무는 어떻습니까? 법원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절차들을요, 국회에서 법으로요, 아주 섬세하게 디테일한 것까지 다 규정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권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내용은 법으로 규정하지만은 디테일한 내용들은요, 재판을 하는 법원에서 스스로 이제 정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대법원에서 만든 이런 규범들, 이런 것들을 대법원 규칙이라고 해요. 대법원 규칙. 대법원에서 스스로 어떻습니까? 이제 규칙들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3번 시면 대법원 규칙이 있죠. 그러니까 디테일한 내용들은 법으로 다 규정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국민의 권리 의무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된 것들은 반드시 법으로 규정해야 되지만은 그걸 제외한 나머지 뭐 통지를 어떻게 하느냐, 통지 방식, 뭐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디테일해지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권리 의무하고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은요, 그 법원에서 어떻습니까? 법원에서 스스로 어떻습니까? 좀 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대법원 규칙.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어떻습니까? 소송 절차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넓은 의미로는 형사소송법의 한 종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수사관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제 이건 주로 검사가 하게 될 테니까 검사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내용,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법으로 규정해야 되지만은 또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들이 있겠죠. 이건 법무부 장관이 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정한 이제 이런 명령 이런 것을 법무부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디테일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권리 의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들은 이렇게 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도 이제 형사소송법이 되겠죠. 절차에 관한 법이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뭐 이런까지는 알 필요 없고 대법원 규칙 거기까지는 알 필요 없고 그냥 헌법에 규정되는 형사소송법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테니까 헌법에 규정되는 내용 요것만 시험에 가끔 나오기 때문에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시간이 이렇게 되네요. 자, 첫 시간에는 지금 이 시간에는 형사소송법이란 무엇이고 형사소송법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것들을 공부하느냐 봤죠. 잠시 쉬었다가 형사소송법 적용 범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